그 다음은 이제 사랑의 측정인데요. 여기서 보면 또 이게 이 라스웰이나 하트코프라는 사람이 사랑의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뭐 좀 유사한 내용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문항이 50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요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인 분석을 하니까 6가지의 요인이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6가지 형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가장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 이런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친구처럼 지내다가 점차 이제 사랑으로 변한 아주 은근하고 정서적이고, 그죠? 가족 간에도 상당히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믿음, 신뢰, 친밀감, 이걸 갖추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이혼율도 굉장히 낮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사랑인데요. 이건 이제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매 결혼을 한다 이럴 때 조건을 따지잖아요. 학벌은 어떻고, 뭐 경제력은 어떻게 해가지고, 실용주의적인 태도, 교육 수준, 가정 환경, 성격, 뭐 이런 걸. 이거 말하자면, 일정한 조건을 두고 거래를 하는 이런 걸 논리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낭만적 사랑은 이제 우리 예로 성준영, 이도령처럼, 그죠? 보자마자 아주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외모에 대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 좀 생물학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게 이제 낭만적인 사랑이고요. 소유적인 사랑은 그 소유적. 너는 내 거다. 이런 게 아주 강력해지는. 물론 그런 요소가 있긴 한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그게 아주 이제 강력한, 거의 중독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뭐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꼬치꼬치 따지고, 늦으면 왜 그러냐, 뭐 하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뭐 시비를 하고 꼬시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중독 현상이기도 하고, 대개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불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런 이제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타적 사랑은 상당히 희생적인 거죠. 종교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거죠. 뭐 종교적인 바탕이 된 이런 겁니다. 잘 기다리고, 그죠. 또, 서로 잘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다른 남자아이를 데려와도 뭐 크게 다툼이 없이 입적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한테도 굉장한 심리적인 고통을 가하는데도 그걸 다 받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요소가 좀 깔려있는 그런 사랑을 이타적 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유희적 사랑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뭐 특별한 깊이도 없이 그냥 노는 거죠. 그죠? 상호간에 아무 약속도 없고 단순히 서로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즐기기 위한 카사노바 돈주왕 이런 거죠. 그죠? 성행위를 하더라도 이건 뭐 오로지 쾌락 위주의 위주로 하고, 이런 경우는 그냥 뭐 파트너가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죠. 그죠? 몇 명씩 두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걸 쭉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대개는 보면 우리가 공감이 가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들인 경우에는 유의적 사랑, 낭만적인 사랑을 많이 하고, 여자들인 경우는 논리적, 소유적 이런 사랑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녀가 비슷한 이타적인 사랑은 남녀가 좀 비슷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랑의 생물학인데요. 이게 이제 뇌의 작용하고 관련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나 사회심리학자들, 진화심리학들,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할 때 그 뇌가 어떤 반응을 하고 또 신체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좀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대개는 첫눈에 반했다. 이런 경우는 되게 뇌의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해서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 라우만이라는 박사가 1970년도에 남녀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 60%가 첫사랑, 첫눈 사랑을 경험을 했고, 그 중에서 거의 55%가 결혼에 성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율이 15.9 해가지고 미국 전체 이혼율에 굉장히 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 사랑이 상당히 지속되는 이런 경우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학 연구자들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첫눈 사랑, 이걸 이제 생물학적인 이끌림,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첫눈 사랑 할 땐 되게 다른 신체적인 증상들, 심장도 뛰고, 기분도 들뜨고, 행복감, 뇌내에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이런 게 이제 막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은 오히려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는 이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도 동물 간에도 첫눈에 반한 사랑 이런 현상들이 많이 관찰된다고 하는데요. 암컷하고 수컷이 만날 때 특히 이제 생리적으로 성숙한 시기, 새끼를 낳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그죠? 딱 이 첫눈에 반한 사랑 이런 횟수가 상당히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수컷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암컷이 수컷을 결정을 할 때, 이때는 이제, 그죠? 시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기관을 동원을 해가지고 단시간에 이제 파트너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성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딱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가정을 잘 꾸리고 보호를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제 능력이, 그죠? 특히 가임기에 이런 판단력이 상당히 상승된다고 그럽니다. 생존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던 판단을 하지만 특히 이제 가임기가 되면 이런 혼돈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급격히 상승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만남의 인상, 반하지는 않더라도 첫 만남의 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프라이머시 이펙트라는 이런 말을 썼는데 첫눈에 반하지는 않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인상이 좋으면은 나중에 다소 부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만남에서 첫인상이 아마 상당히 그 후에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아이 컨택, 눈 맞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랑, 예정 관계는 눈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눈이 맞지 않으면은 애정 관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정서적인 교류는 꼭 눈이 맞아 도망갔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표현이 그는 그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또 상당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잭 루빈이라는 사람이 루빈의 거울이라는 걸 제조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사랑의 정도가 대화하는 동안에 그 상대자 간에 얼마나 눈맞춤을 하는가, 눈맞춤하는 시간, 질적인 거, 양적인 거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 대화 시간에 75% 이상을 상대방을 응시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랑의 호르몬, 페니레치라민이라는 게 이제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데요. 이게 이제 분비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사람은 루빈의 저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들의 표현도 시인 예이츠 같은 사람,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온다 이런 거죠. 아이 컨택, 눈에서 모든 게 표현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에카르트 헬스박스라는 사람은 동공 계측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공의 크기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동공이 크면 클수록 같은 여인이라도 동공이 커지면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공의 크기가 얼마나에 따라 가지고 사랑의 정도도 뭐 평가를 하고 하는 게 이제 동공 계측학이라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아이 컨택, 동공 특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사블랑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험브리 보가트가 잉그리드 버그만 그 여주인공을 응시하면서 와인잔 들고 건배사를 하는데 당신의 눈동자에 두고 건배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벨라돈나라는 약이 있거든요. 약이 있는데 벨라돈나라는 건 벨라는 아름다운, 돈나는 여인이죠. 근데 아트로핀이라는 약이 동공을 확대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이 벨라돈나가 된 거예요. 그 약을 눈동자에 넣으면은 눈동자가 확대가 돼가지고 부인이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 이름이 벨라돈나의 원뜻은 아름다운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공의 크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호감이 가는 상대방을 만나면은 동공의 팽창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공의 크기에 따라서 그 관심의 정도, 사랑의 정도,
사랑의 강도,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인사도 다음 또 봐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뭐 다음 또 들어요. 다음 또 맛을 봐요. 다음 또 만져요. 이런 인사는 안 하잖아요. 그죠? 다음 또 봐요. 본다는 게, 서로 본다는 게 그 대인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아동들이 크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나와서는 한 4주 동안은 눈동자가 막 돌아가죠. 그죠? 엄마하고 처음 애착 관계가 생기는 게 어머니하고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강한 애정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관점으로 해서 쭉 이렇게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렌 피셔라는 사람이 사랑에 빠진 커플들에 대한 내 영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역시 보상충구, 먼저클래스 아쿤베스, 척자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독이 되면 다 적이에요. 저게 자극이 되면 즐거움이, 플레이스 센터죠. 그죠? 플레이스 센터예요. 즐거움이 강화가 되는 그런 센터입니다. 척좌핵이라고 그래요. 핵이 좀 누워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랑에 빠진 그런 커플을 보면 그 중추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중독 환자하고 아주 유사한 반응이에요. 이때 보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가 되고, 그래서 집중력도 증가가 되고, 동기부여도 증가가 되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도 증가가 되고, 흥분 상태가 되고, 방울 상태가 되고, 이런 거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뇌에서의 변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생물학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노에피네프린도 증가가 됩니다. 도파민하고 노에피네프린은 분비가 막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호흡도 증가가 되고 흥분 상태가 되죠. 그죠? 신체도 아주 혈기 왕성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세로토닌은 감소가 되거든요. 세로토닌은 감소가 되면 집착력이 강해져요.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 노에피네프린은 증가가 되고 세로토닌은 감소가 되죠. 강박 증상은 어디 한 군데 그게 집착하잖아요. 그죠? 강박장애하고 비슷한 세로토닌의 그런 그 양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상당히 한 목적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진화 생태학자들의 그런 연구를 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적 일부 일처제가 있고, 사회적 일부 일처제가 있고, 유전적 일부 일처제가 있습니다. 성적 일부 일처제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짝과 짝짓기를 하는 이런 거고, 사회적 일부 일처제는 짝짓기를 하는데 새끼도 낳고 이러지만 또 다른 파트너하고 관계도 가고, 이게 사회적 일부 일처제입니다. 유전적 일부 일처제는 평생 한 수컷의 새끼만 낳는 그런 겁니다. 늑대, 아주 예외죠. 여우, 수달 이런 경우는 파트너가 평생 동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전적 일부 일처제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순애보와 분류는 호르몬의 차이다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보면 들쥐 중에서도 대초원 들쥐가 있고 한서식 들쥐가 있습니다. 대초원 들쥐는 평생 한 파트너하고 새끼도 같이 돌보고 이럽니다. 한서식 들쥐는 뭐 여러 암컷에 바람도 피고 새끼에도 무관심하고 아주 같은 들쥐인데 대초원 들쥐하고 산소식 들쥐는 그 파트너하고 새끼하고의 관계에서 아주 다른 들쥐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호르몬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조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이게 이제 항이뇨 호르몬, 안티다이우레틱 ADHD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소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수분의 그 제흡수도 촉진을 하고 모세혈관도 수축을 시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일부 일처제 호르몬이다 이런 말을 붙이는데, 저건 이제 좀 잘못했습니다. 성관계 시에 분비가 촉진이 되고 파트너하고의 유대감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아빠에서 이 바조프레신이 증가가 돼요. 아빠 변신 호르몬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분만을 유도하고 자궁을 수축하는 겁니다. 모유의 수유 과정에도 개입을 하고요. 그래서 뇌하수체 후입에서 분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초원 들쥐 거기에다가
바조프레신하고 옥시토신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차단을 시켜버리면 워낙 파트너 하나를 찾고 새끼를 기르던 그 쥐가 관심도 없어져 버리고 교미가 끝나면 뭐 암컷한테도 관심이 없어지고 새끼들한테도 관심이 없어지고 이런 겁니다. 호르몬 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산들쥐는 원래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파트너에도 관심이 없고 이랬는데 저 바조프레신과 옥시토신을 투여를 하면은 파트너에 대한 관심도 증가가 되고 새끼에 대한 관심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들쥐의 이 변화는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작용의 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해보와 불륜이라고 하는 건 순해보지만 그 호르몬을 차단시켜버리면 불륜이 되고 불륜이었다가도 저 호르몬을 투여를 하면은 순해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스케 말 비슷하게 순해보와 불륜은 유전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뭐 역시 이제 성인들의 교훈인데 이건 늘 하던 말씀들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동양 사상도 다 사랑 사상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학자는 묵자입니다, 그렇죠? 겸해 사상, 더불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하가 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다스려지고 미워하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부모 자녀에서 이제 사랑이 결핍되면 불효가 되고 형제 관계에서 사랑이 결핍되는 자유가 없어지고 그죠. 나라에서도 사랑이 추구가 되면 평화로워지고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바탕이 되면 다 조화롭게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셨던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뻔하죠. 남의 나라 보기를 자기 나라 보듯이 하고 남의 집안 보기를 자기 집안 보듯이 하고 남의 몸 보기를 자기 나와 하고 나 아닌 거 하고의 차별상이 없어지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죠. 뭐 그건 다 전체가 사랑의 책이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시오. 신약에 담긴 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데도 다 이제 사랑 얘기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엄마와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을 강조를 했죠. 그죠? 뭐 고린도전서에 저건 제가 늘 인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친절물에 화를 내고 뭐 하는데 대인관계에서 사랑만 바탕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얘기죠.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언제까지나 사랑이죠.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이런 거죠. 모든 거에 가장 우선하는 건 사랑이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뭐 이 두 가지가 그죠. 신약 성서에서는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걸 바탕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한다. 사랑이죠. 그죠? 공자도 뭐 인하는 게 이제 물론 공자가 제자들이 인이 뭡니까 하면 제자마다 다 다른 답을 하셨어요. 그 제자의 그릇에 맞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두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도 딱 내렸었죠. 그죠?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닦고 나라를 닦고 이런 거죠. 결국은 잘 다스릴 수 있으려면 조화롭게 할 수 있으려면 뭐죠? 사랑이 바탕이 된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깔려 있는 건 다 사랑에 대한 얘기죠. 그죠? 엄마 오륜 이것도 뭐 다 표현은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깔려 있는 건 뭐죠? 깔려 있는 건 다 사랑이에요. 친구하고 사랑이 깔려 있으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꿈과 신하하고 관계도 깔려 있으면 서로 위해 줄 수가 있고 이런 거니까 직접적인 사랑이란 단어는 없지만 뭐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처님 자비죠. 그렇죠? 자비. 사랑, 자비 뭐 표현의 차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사랑하고 가볍게, 데피니션 자체가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가볍게 여기는 것까지 포함이 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없애주는 거였죠. 부처님에게는 이 세상 만사가 고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기 위한 이런 거니까 사랑도 바탕이 되고, 고통을 앓고 있는 중생에 대한 가여운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런 거니까 이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를 없애주는, 이건 기본적으로는 사랑, 자비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관계, 인간관계뿐 아니라 많은 관계죠.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살아남는 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과 통제가 있어야 된다.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외적, 내적, 힘, 심리적, 정신적인 힘과 통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강력한 힘과 강력한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강한 힘과 통제력은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바탕이 되면. 그리고 모든 관계는 조화로운 관계와 갈등의 관계가 있는데, 바람직한 관계는 조화로운 관계죠. 그죠? 이 조화로운 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랑이 실천되는 관계죠. 모든 갈등도 그죠. 사랑만 실천이 되면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사랑이 실천되면 이건 만사 형통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럼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은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있고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있으니까 이걸 자신에게만 국한될 게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갖추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점차 강화를 시켜 나가자. 그러면은 개인도 성숙할 수 있고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도 성숙할 수가 있고 사회 전체, 나라 전체, 세계 전체가 다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